네, 안녕하세요. 오토타임즈 김수환 기자입니다. 오늘은 뭔가 거창한 인트로 멘트나 오프닝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왜냐하면 이 거대한 아주 무시무시한 녀석을 갖고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에 탑재된 기능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기만 해도 거의 시간이 엄청 흐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아주 듬직한 녀석이 서 있죠. 자동차가 아니라 무슨 건물 하나 마주한 기분인데요. 바로 포드의 풀사이즈 SUV 익스페디션입니다. 심지어 부분 변경으로 돌아왔는데, 제가 볼 때는 부분 변경 아니에요. 이거 거의 완전 변경급으로 돌아왔습니다. 기존의 익스페디션 오너들 살짝 슬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완전 변경에 가까운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신형 익스페디션,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드 익스페디션의 전면부입니다. 솔직히 앞모습 부분 변경이라고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네, 제가 어디 바뀌었는지 조목조목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 그릴, 이 그릴을 감싸고 있는 엄청나게 두툼한 이 은색 바가 있어요. 두 줄로 되어져 있죠. 기존에는 요 끝에서 살짝 끊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최대한 끝까지, 양옆까지 이어붙였습니다. 헤드램프와 자연스럽게 녹아들 정도로 최대한 끝까지 벌려 놓았다라는 점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헤드램프 디자인도 기본적인 틀은 크게 차이는 없지만 원래 좀 크기가 좀 작았거든요. 그래서 살짝 정사각형 모양 느낌 나는 헤드램프였는데, 신형으로 오면서 더 길게 늘려 놓았어요. 그리고 이 주간주행등 역시 한층 더 두껍게 마련을 해 놓아서 램프가 점등이 됐을 때 존재감이 끝내줍니다. 네,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릴을 감싸고 있는 이 주변부의 무늬 역시 꽤나 큼직큼직 두툼해졌어요. 기존에는 조금 세세하게 나눴다면, 이 신형 부분 변경 같은 경우는 한층 더 큼직큼직 벌려 놓았다라는 점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범퍼 디자인의 변화도 눈부신데요. 디귿자 형태의 이 느낌, 원래 기존의 익스페디션도 똑같이 이렇게 디귿자 형태의 무언가 몰딩이 한번 감싸져 있었는데 과감히 지웠고요. 이렇게 작게 크롬 도금으로만 조금 더 와이드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존의 익스페디션 사진과 비교해 보셔서 한 번 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번호판 플레이트 위쪽에 살짝 일직선으로 아주 얇게 공기흡 입구가 뚫려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과감히 없애고 조금 더 넓게 그릴을 한층 더 키워서 파 놓았다라는 점 정도 차이점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 요 앞쪽 부분이나 견인 고리라든지 전반적인 형태는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일단 이것저것 다 떠나서 이 차의 앞모습을 볼 때 나는 자동차 중에 이렇게 큰 로고 있는 거 처음 봐. 진짜 상용차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포드 엄청 큽니다. 엄청 커. 네, 확실히 이 차는 풀사이즈 SUV다 라는 거를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포드 익스페디션 옆모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과연 차가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난 한 존재감 뿜어내는 진짜 끝내주는 SUV가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제가 키가 작은 것도 있어요. 참고로 요즘 유튜브 보면 댓글에 야, 너 키가 몇인데 되게 작아 보인다, 항상 이런 얘기 하거든요. 163입니다. 네, 제가 작아서 그런지 차가 더 커 보이는 느낌마저 영상에 담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실제로 익스페디션 길이가 5.3m에 이르고요. 앞뒤 바퀴 사이 거리죠. 휠베이스도 3.1m에 이릅니다. 네, 야, 5m 살짝 넘어가면 진짜 큰 차다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5.3m야. 기가 막히다. 이거는 말이 안 나와요. 말이 안 나와. 부분 변경이라고 해서 옆모습은 솔직히 그렇게 큰 변화는 보이지는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게 뜯어고친 흔적은 볼 수가 없고, 그나마 휠 정도가 차이점이네요. 휠이 조금 더 살이 많아지긴 했는데, 솔직히 이 부분은 개인적인 차이이긴 하지만 저는 부분 변경 이전의 휠이 조금 더 멋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플래티넘 이 차의 존재감, 레터링, 트림명을 알 수 있는 배지 한쪽에 가지런히 붙여 놓았고요. 그다음에 공책만한 사이드 미러라든지 말도 안 되게 큰 유리창, 이 뒤쪽 유리창도 이 유리창 한 면만 보더라도 그냥 일반적인 세단 앞 유리창 하나 크기는 되는 것 같아요. 네, 뿐만 아니라 도어 손잡이도 엄청나게 크고요. 도어 손잡이를 열었을 때 쓱 하고 나오는 전동식 사이드 스텝 역시도 이렇게 크고 긴 거는 처음 봅니다. 네, 이 정도로 전체적으로 무조건 다 빅 사이즈, 오버 사이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익스페디션의 뒷모습입니다. 전형적인 이 크기
크기와 공간 활용성에 집중한 SUV 성격을 단번에 나타낼 수가 있죠. 대표적인 게 테일램프인데요. 보통 SUV 테일램프를 이렇게 세로로 양 끝에 놓으면 최대한 트렁크 공간을 넓게 쓰려는 SUV 본연의 활용성에 초점을 맞춘 디자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SUV임에도 테일램프가 조금 더 가로로 길게 위치해져 있다 이러면 조금 더 도시명 아니면 고급감에 초점을 맞춘 차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대표적으로 GV80이 있겠죠. 뭐 이에 어쨌든 익스페디션은 전형적인 이 미국산 SUV의 표본을 보여주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부분 변경으로 오면서 뒤태도 조금 바뀌었습니다. 자세히 봐야 알 수 있을 듯한데요. 일단 테일램프 크기 이 형태 자체는 기존과 동일하지만 이 안쪽에 램프가 들어오는 방식이 아주 미세하게 달라졌어요. 특히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의 이 위치나 이 형태가 조금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익스페디션 이 트렁크 정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는 레터링 역시 기존에는 이렇게 은색 두툼한 장식과 함께 통으로 그리고 음각으로 장착이 되어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양각으로 깔끔하게 빼놓았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 차는 레저 활동에도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는 각종 트레일러 연결 그리고 관련 부품 기술들이 탑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트림명을 나타내는 플래티넘 배지도 한 번 더 붙여 놓았네요. 트렁크 자체 여는 버튼은 정 가운데 가장 보기 쉽게 위치해져 있지만, 이외에 뒷유리창만 별도로 틸팅을 할 수 있는 버튼도 후방 카메라 바로 옆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살짝 누르면 이렇게 열 수 있게끔, 차가 워낙 커서 트렁크를 다 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것만 열어도 뭐 간단한 짐들은 왔다 갔다 안에서 바깥으로 서로 옮기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네요. 네, 포드 익스페디션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솔직히 실내 구성만 놓고 보면 그냥 완전 변경이다 라고 어디 내놔도 전혀 어색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변화폭이 솔직히 외관보다 한 2배, 3배 이상 큰 것 같아요. 네. 대표적으로 가장 전 가운데 시선이 꽂힐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화면입니다. 네. 우리가 아는 그런 화면은 화면이 아니에요. 네. 솔직히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큰 사이즈의 액정 패널을 갖고 있는 차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엄청나게 큰 세로 형태의 디스플레이 액정 창이 위치해져 있습니다. 베젤 두께도 상당히 얇은 편이고요. 뿐만 아니라 안쪽의 그래픽이라든지 이런 각종 구성 요소 역시 깔끔하게 잘 표현이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만족도가 가장 큰, 그리고 신형 익스페디션만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있긴 한데 반응이 좀 느려요. 네. 테슬라 생각하면 절대 안 될 것 같고, 뭐 라이벌의 다른 아니면 독일 프리미엄 브랜드의 그런 액정 패널 창이랑도 다릅니다. 반응이 조금 굼뜹니다. 한 0.5초 정도 굼뜨는데 이게 적응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솔직히 좀 답답하다고 좀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뭐 이게 어쨌든 일단 기능 자체는 무지하게 많습니다. 하나하나 열어보면 볼수록, 그리고 내 차로 오랜 시간 굴리면서 하나하나 익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게 하고, 심지어 스케치라는 별도의 어플도 있는데 뭐 그림을 그리거나 메모를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냥 하나의 태블릿 PC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조장치는 아래쪽에 깔끔하게 터치로 한 4분의 1 정도 차지하고 있고, 별도의 볼륨 버튼은 물리 버튼으로 이 안쪽에 자연스럽게 동기화시켜 놓았다라는 점도 참으로 센스 있는 구성이다,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바뀐 디지털 요소 하나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바로 계기판입니다. 기존의 익스페디션 계기판 솔직히 조금 너무 투박하긴 했어요. 약간 진짜 상용차 같기도 하고 말이죠. 굵직한 계기판이 전부였는데 풀 디지털로 드디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안쪽 구성 역시 똑같이 톤을 잘 맞춰 놓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모로 이 디지털 계기판 그리고 인포테인먼트 싱크4라고 부르죠. 가장 지능화된 포드의 UI 구성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바뀐 부분이 더 있어요. 심지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보이시나요? 이거 대시보드 패널 자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거 완전 변경 아니에요? 다시 말하지만 대시보드 패널의 이 디자인 형상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이 안쪽의 수납 공간이라든지 송풍구의 모양이라든지도 전부 다 달라졌습니다. 우선 송풍구의 모양이 세로였죠, 기존에는. 하지만 가로 형태로 조금 더 크기가 작게 바뀌었고요. 뿐만 아니라 대시보드 위를 한 번 더 감싸고 있는 별도의 수납 공간 역시도 이 디자인 형태나 모양이 달라졌습니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당연히 수납이 제공이 되고요. 이 아래쪽에 글러브 박스도 똑같이 두 군데 열 수가 있죠. SUV의 특징을 강조한 것 같고 덕분에 대시보드가 한층 더 평평해지고 깔끔해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 가운데 이 뱅앤올루슨 사운드 시스템을 넣어 놓았어요. 편입 품목에서 상당히 자랑할 만한 부분인데 이 센터 스피커라고 하죠. 뱅앤올루슨의 센터 스피커 역시 한층 더 크기를 키워서 더 풍부한 음을 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이외에 뭐 12V 아웃렛이라든지 각종 트레일러 연결에 도움을 주는 기술들은 그래도 원래 위치에는 잘 탑재가 되어져 있네요. 그리고 또 하나 깨야 할 변화이긴 한데 시동 버튼의 위치 그리고 이 시동 버튼 주변을 감싸고 있는 요 아래쪽 패널마저도 바꿔 놓았습니다. 네, 놀라워요. 기존의 시동 위치는 살짝 얹어서 누르는 방식이었는데 이 안쪽 패널을 조금 더 슬림하게 깎아서 바꿔 놓은 결과 이렇게 수직으로 누르게끔 표현이 되어져 있다. 아주 깨야 할 포인트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스티어링 휠도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네, 버튼이 예전에는 정말 많았거든요. 이렇게 사선으로도 있고 많고 이랬는데 지금의 새로운 포드 신형 익스페디션의 스티어링 휠은 더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포드 로고 역시 파란색이 아닌 은색깔로 꽤나 감각적이게 마련이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센터 터널 쪽 정말 드디어 이제 안 바뀐 부분 하나 찾았어요. 네, 이 센터 터널 쪽은 그대로입니다. 네, 드디어 부분 변경의 맛을 살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기본적인 센터 터널 폭도 엄청나게 넓죠. 한 2뼘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넓은데 전형적인 포드의 이 조그 셔틀 타입의 전자식 변속기를 비롯해서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라든지 각종 이렇게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는 버튼, 컵홀더의 위치, 요 밀면,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의 모습까지도 이 부분은 크게 건들지는 않았습니다. 익스페디션의 장점은 아무래도 이 차가 갖고 있는 본질, 수납 활용의 장점이겠죠. 아무래도 이 위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별도의 수납 공간이 있다라는 것도 마음에 들고 도어를 열어보면 요 아래쪽에도 컵홀더의 역할을 하는 게 한 두세 개 되는 것 같고 별도의 수납 공간도 상당히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수납의 절정은 바로 이 센터 콘솔인데요. 보이시나요? 웬만한 공책 펼쳐놓은 것보다 솔직히 면적이 더 커요. 예, 뿐만 아니라 딱 열어보면 보이시나요? 트레이 사이즈가 요 정도 됩니다. 그냥 트레이 사이즈가. 그리고 요 안쪽의 공간은 이건 제가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영상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냥 비교 한번 해드리려고 상당히 목이 긴 텀블러를 갖고 왔는데 이거를 그냥 이렇게 나열을 하면 한 10개? 10개가 뭐야? 차곡차곡 쌓으면 20-30개는 들어갑니다. 농담이라고요? 그냥 대충 부풀린 것 같다고요? 진짜 30개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사이즈를 자랑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포드 익스페디션 2열에 들어왔습니다. 이 차가 갖고 있는 또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공간이니까 2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도 안 되게 넓고요. 보세요. 다리를 그냥 꼬고 앉아도 닿지가 않아요. 예, 그냥 밀어도. 예, 그 정도로 상당히 넓은 공간을 자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어디가 좁고 답답해요. 뭐가 조금 부족하네. 이런 거 말이 안 통하는 차죠. 네, 간단히 편의 품목 위주로 좀 살펴보고 최대한 이 사용을 함에 있어서 얼마나 또 편하게 그리고 깔끔하게 또 사용이 되고 구현이 되는지 이런 작동 과정 쪽에서의 조금 더 집중을 해서 2열을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 가운데 아주 넓은 이 콘솔이 마련이 되어져 있죠. 2열을 위한 전용 컵홀더 깔끔하게 앞에 위치해져 있고 이게 음료를 먹다가 이것까지 놓기까지도 차 되게 머네. 그 정도로 아주 큰 차다. 아무튼 뿐만 아니라 이 아래쪽에 별도의 각종 이제 편의 품목이 위치해져 있는데 이 하나 액정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버튼 몇 개와 함께 말이죠. 기존의 익스페디션에서는 볼 수 없던 구성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각종 공조장치, 바람색이라든지 다양하게 조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별도의 USB 그 다음에 이렇게 또 각종 소켓들도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네요. 이 아래쪽에도 하나 소켓이 더 있고요. 별도의 수납 공간도 이 밑에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송풍구는 이 위쪽에 있습니다. 가장 위쪽 천장에 붙어 있어서 이쪽에서 바람이 나오는 구조이고요. 뿐만 아니라 별도의 스피커, 뱅앤올루슨 사운드 시스템을 엄청 강조를 했거든요. 그래서인지 천장에도 스피커가 붙어져 있네요. 그리고 도어 패널도 두께 자체도 넓을 뿐더러 컵홀더가 여기 이거
열면 여기 쓰면 되겠구나. 여기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요 아래에도 하나가 있고요. 밑에 쪽에 공간도 말도 안 되게 넓습니다. 네. 상당히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곳곳에 이런 손잡이가 꽤 많이 있어요. 차가 크기도 하고 그만큼 흔들릴 때 어딘가 좀 이 넓은 공간을 내 몸을 지탱할 만한 요소, 기능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췄는데, 이 손잡이가 상당히 두껍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이외에 파노라마 선루프 역시 말도 안 되는 사이즈로 엄청난 개방감을 안겨다 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열에서의 이제 시트 설명까지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독립 시트로 구성이 잘 되어져 있습니다. 팔걸이도 꽤나 넓고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고, 리클라이닝 슬라이딩 기능 당연히 지원을 하죠. 여기에 각 레버만 한번 쫙 당기면 3열을 최대한 쉽게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살짝 원터치 형태의 앞쪽으로 틸팅이 되는 방식까지도 지원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가지 좀 마음에 들었던 부분, 익스페디션 특히 이 바닥 쪽에 레일을 최대한 잘 숨겨 놓았고 이 평탄화를 잘 이뤄 놓았어요. 그래서 어딘가 뭐 복잡하거나 뭐 그러는 느낌이 안 보이고 최대한 깔끔하고 또 한층 더 정갈한 실내 구성을 연출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포드 익스페디션 3열에 들어왔습니다. 네, 3열에 앉아서 다시 2열 시트를 원위치로 갖다 놓고 가장 끝단, 이 뒷유리창 끝쪽에 맞춰 놓았어요. 그래서인지 2열 무릎 공간도 충분히 여유 있는 상태에서 지금 3열 구성을 했을 때도 어마어마하게 남습니다. 주먹 2개 정도 남아요. 네, 그 정도로 여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무릎 공간은 괜찮은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머리 윗 공간은 솔직히 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 시트 포지션 자체가 좀 높은 편이에요, 3열의 경우. 그래서 제가 앉은 키가 낮기도 하지만 키도 작고 앉은 키도 작고, 네, 그렇죠. 근데 앉은 키가 큰 분들은 이거 머리 다 할 것 같아. 심지어 여기 별도의 안전벨트 정 가운데 사람을 위한 것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 머리 계속 자다가 이렇게 머리 치면 아플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뭐 헤드룸 공간은 조금 부족하다. 하지만 전체적인 3열의 거주 공간 자체로만 놓고 보면 완벽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크기가 깡패다. 예, 그 말밖에는 답이 나오지가 않고요. 별도의 컵홀더가 또 2개가 위치해져 있고, USB 포트도 각각 양끝에 하나씩 표현이 되어져 있고, 수납 공간도 있고, 심지어 이 뒷유리창 자체가 너무나도 큼직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서 그냥 이렇게 유리창 보고 하염없이 이렇게 고속도로 달리는 차들 보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정도로 어딘가 답답하거나 좁아 보이는 느낌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예. 3열, 제대로 된 3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드 익스페디션 트렁크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이 차 이 부분을 가장 많이 또 궁금해 하셨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말도 더듬게 되네요. 자, 트렁크 공간 딱 열었을 때 일단 3열까지 모두 다 펼쳤을 때 기준으로는 한 요 정도 공간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상당히 큰 거예요, 이 정도. 네, 3열 다 활성화시키고 요 정도 공간 나오는 차 거의 없거든요. 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살짝 아래쪽을 열면 나름 별도의 수납 공간도 깔끔하게 위치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양 끝에 세로 형태의 뭐 고리를 걸 수 있다든지 아니면 별도의 수납 공간도 깔끔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이시죠? 요 부분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2열과 3열을 한 번에 접을 수 있는 각종 기능들인데요. 참고로 3열 같은 경우는 접었다 펼쳤다 모두 다 전자동으로 지원이 되고, 2열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틸팅으로 접을 수 있는 약간 수동 형태의 표현으로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접어 보도록 할게요. 전동으로 깔끔하게 접힙니다. 속도도 뭐 그렇게 느리지도 않아서 충분히 만족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렇게 해서 3열까지만 딱 접어도 웬만한 짐 그냥 다 실을 수 있습니다. 그냥 이사 한번 할 수 있을 정도의 아주 넓은 공간이 나오죠. 여기에 한 번 더 접어보자 우리. 2열 시트까지 딱 접으면, 이야, 이게 뭐야? 평탄화 기가 막히죠? 뿐만 아니라 공간 미쳤죠. 네, 여기에 웬만한 그냥 자취생 원룸 정도의 이삿짐은 그냥 다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3인용 소파라든지 아니면 뭐 작은 사이즈의 냉장고 같은 것도 그냥 넣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SUV라고? 야, 기가 막힌데? 익스페디션은 이렇게 타는 겁니다, 여러분. 네, 신형 포드 익스페디션 이제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에 앞서서 이제 몇 가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먼저 무선 애플 카플레이를 지원한다라는 거, 이 부분은 참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이렇게 후진을 넣었을 때 카메라 퀄리티가 뭐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큰 차는 어라운드 뷰 꼭 필요는 하겠지만 이 그림이나 그래픽이 라이벌은 훨씬 더 정교하거든요. 네, 요즘은 단순히 어라운드 뷰만 지원한다고
한다고 땡이 아닙니다. 네, 끊임없이 기술 발전을 이뤄내고 있는데 이렇게 꺾어지는 이런 자세한 부분이 조금은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엄연히 이 차는 풀사이즈 SUV이기 때문에 카메라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이에 어쨌든 이제 주행을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스티어링 휠의 반경 자체는 상당히 큼직합니다. 뿐만 아니라 회전 반경도 일반적인 SUV 생각하면 안 돼요. 네, 전체적으로 이 차 갖고 있는 어느 정도 풀사이즈 SUV들이 보통 다 이런 느낌을 많이 구현을 하죠. 특히 미국 차는 더더욱 그렇고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차의 간단한 재원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거대한 차를 이끌기에는 어떤 엔진이 들어가야 맞는 건지 저도 궁금했는데, 포드는 V6 3.5L 에코부스트 가솔린 엔진을 선택을 했습니다. 최고 출력 405마력, 최대 토크 66kgm를 발휘합니다. 출력과 토크가 어느 정도 받쳐주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행에서 가속 페달을 지그시 밟고 속도를 올리는 느낌은 전혀 뭐 답답하거나 굼뜨거나 무겁거나 하지 않습니다. 상당히 매끄럽게 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참고로 변속기는 10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죠. 변속 단수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는 꽤 적극적이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한 8단부터 8, 9, 10단은 항속 기어의 성격이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반적인 뭐 60에서 최대 80km 구간까지 가장 많이 사용하는 범위에서도 8단까지 뭐 아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수가 상당히 촘촘하게 빨리빨리 변속이 되기 때문에 주행을 해 나가는데 가속 페달을 밟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매끄럽고 자연스러운 이 가속감을 보여준다 라는 게 이 차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속 페달을 살짝 깊게 밟는 상황에서도 이 리스폰스 반응 자체가 이 차의 어마어마한 크기와 무게를 감안하면 준수한 실력을 보여준다 라는 생각이 들고, 주행 모드가 정말 많거든요. 스포츠 모드 해놓고 가속 페달을 살짝 밟으면 물론 우렁찬 사운드와 함께 405마력을 온전히 쏟아붓습니다. V형 6기통이 줄 수 있는 그 아주 풍부한 이 실린더의 움직임까지 왠지 운전자가 고스란히 경험을 하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로 상당히 적극적인 엔진 반응을 보여준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언제 어느 상황에서든지 무언가 추월 가속 아니면 조금 더 고속주행을 이어나갈 때 가속 페달을 밟는 과정에서의 이 답답함, 버거움은 느끼지 않는 것 같아요. V6 3.5 에코부스트 상당히 잘 세팅을 했고, 여기에는 또 촘촘하게 좁혀진 이 기어비의 환상적인 궁합이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지금과 같이 아주 빠르게 주행을 이어나가는 상황에서도 참으로 만족스럽네요. 빨리 달린다고 이 차가 역동성을 추구하는 SUV는 결코 아니죠. 스티어링 휠 한번 살짝 돌리면서 차선 변경만 해봐도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이 출렁거림을 적당히 소화하면서 최대한 이 소프트하고 장거리 주행, 조금 더 투어 성격의 강한 세팅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물론 이 차를 갖고 뭐 요리조리 스티어링 휠을 돌리는 사람은 절대 없으리라고 보고요. 그렇게 하면 위험합니다. 네, 최대한 흐름에 맞춰서 조금 더 고속주행을 속 시원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파워트레인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스티어링 휠 반응이라든지 전체적인 뭐 하체 세팅 부분도 엄청나게 탄탄하거나 막 바짝 조여주는 유럽차 특유의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분히 미국의 아주 그 광활한 고속도로를 하염없이 막 8시간, 10시간 이상 운전을 할 때 만족, 물론 상상만 해보긴 하는데 정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장거리 뭐 강원도를 간다거나 아니면 부산을 간다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고속주행을 할 때 이 차 흐름에 맞춰서 쭉쭉 치고 나간다면 여기에서 오는 만족감이 정말 클 것 같습니다. 서스펜션 이야기도 한번 해볼게요. 서스펜션 자체의 능력은 저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네. 보통 이렇게 큰 차는 되게 물렁하기 마련이고, 이는 곧 뭐 롤을 어느 정도 허용한다거나, 조금 더 움직임이 좀 고속에서 좀 불안정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 적어도 익스페디션만큼은 이 서스펜션의 느낌, 적당히 노면의 굴곡을 잘 잡아주면서 승차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물론 서스펜션이 생각보다 좋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서스펜션만 갖고 차의 완성도를 표현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전체적인 이 퀄리티를 봤을 때 기본적인 차체 세시에서 오는 한계는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프레임 바디 특성을 갖고 있죠. 우리는 너무나 모노코크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충격을 흡수, 방지턱을 넘거나 맨홀 뚜껑을 지나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놓였을 때 차가 흔들리는 상황에서의 충격 흡수, 세단 못지않게 정말 잘 잡아주는 그런 국산차라든지 뭐 유럽 도시명 SUV들에 익숙해져 있어서 이런 프레임 바디 특유의 승차감이 조금은 낯설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네, 무언가 바닥을 통통통 튀는 것 같고 한 번 충격, 뭐 과속 방지턱을 탁 넘었을 때 그런 전체적으로 차가 울리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이 차의 단점이 아니라 전반적인 프레임 바디 차의 특성입니다. 네, 이 차의 특성에 맞춰서 프레임 바디를 쓰는 게 맞습니다. 네, 결코 뭐 원가 절감 절대 아니고요. 네, 뭐 안 좋아서 이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이 차의 특성 그리고 성격에 맞춰서 컨셉트에 바라본다면 모노코크보다는 프레임 바디가 더 적합한 게 맞고요. 네, 여기에서 오는 차의 성격 정도는 적어도 이 정도 급의 차를 구입하는 소비자분들께서는 알아두시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네, 뭐 변종도 있기는 합니다. 디펜더, 예. 좀 놀랍죠. 모노코크 바디이긴 한데 정통 SUV를 지향하지만 뭐 그는 완전 뭐 논외, 약간 변태 같은 차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튼 요 정도의, 특히 미국산 풀사이즈 SUV들은 프레임 바디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행에서는 미처 설명드리지 못하는 이 차만의 독특한, 아니 엄청난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 레저 활동에 적합한 기능을 최대한 많이 지원을 한다는 건데요. 바로 트레일러 기능입니다. 토잉이 되겠죠. 뒤에 트레일러를 실을 때 최대한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잘 장착이 될 뿐만 아니라 연결한 상태에서도 일직선으로 잡으면서 주차라든지 주행에 큰 도움이 되고요. 만약에 있을 불안한 상황을 막기 위한 각종 트레일러 관련 안전 기술까지도 탑재가 되어져 있죠. 요런 부분은 이 차를 선택하는 이 소비층은 명확하죠. 네, 그 중에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소비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보고, 여기에는 트레일러의 연결, 이 퀄리티, 기능 하나 두 개 뭐 있냐 없냐 차이가 엄청난 영향을 또 끼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레저 활동, 특히 트레일링에 관련된 부가 기능을 제공한다라는 거는 분명히 큰 이점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이 앞쪽에 가장 잘 보이는 위치에 그 트레일러 관련 기술들을 넣은 걸 보면 이 포드 익스페디션 얼마나 레저 활동에 진심인 차인지를 알 수가 있죠. 안전 품목에 관련해서도 이 포드 코리아 상당히 상품 구성을 잘 맞춰서 이 차에 탑재를 하고 출시를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파일럿 360이라고 하죠. 포드의 지능적인 안전 이 관리 시스템을 말하는데요. 이 한쪽에 쓰는 방법은 글쎄요, 요즘 라이벌 차들에 비해서는 살짝 복잡한 거는 맞지만 뭐 아무튼 근데 뭐 내 차를 운전하면서 익숙하면서 최대한 길들이기를 추천드리고요. 일단은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다 넣어줬다라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메리트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동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큰 차 빠르게 달리는 상황에서 당연히 제동 정말 중요하겠죠. 브랜드의 기함급이라고 할 수 있는 완전히 거대한 SUV들, 물론 지금은 시장에 없지만 이제 닛산의 패스파인더라든지 이 녀석도 마찬가지고 지금 현재 팔고 있는 라이벌이죠. 쉐보레 타호도 마찬가지고 제동 능력이라는 부분은 정말 많은 브랜드가 신경을 씁니다. 이 거대한 차를 어떻게 최대한 자연스럽게 멈출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한때 지금은 많이들 좋아지긴 했지만 예전에는 이런 대형 SUV들의 제동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네, 상당히 좀 물렀고 초반에 응답성이 별로였거든요. 최대한 스무스하게 잡다가 마지막에 확 잡는 이런 느낌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뒷좌석에 앉아있는 사람이, 특히 3열에 앉아있는 사람이 우리 우스갯소리로 갑자기 1열까지 튀어나오는 그런 좀 위험한 상황까지도 막 나오긴 했었는데, 적어도 특히 신형으로 부분 변경 익스페디션 제동 감각이라는 부분에서는 크게 흠잡을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중속, 고속에서 빨리 달리다가 갑자기 쓰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지금과 같이 초록불, 빨간불이 왔다 갔다 반복되는 뭐 러시아워 시간대라든지 간격을 좁히면서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그렇고, 무언가 한 번에 꿀렁이면서 확 잡거나 아니면 사람을, 탑승자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상황은 그렇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제동 능력 최대한 일정하게 잘 유지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좀 저는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물론 뭐 본격적인 이 역동적인 주행을 필두로 하는 뭐 유럽
국산뭐 중형급의 SUV의 제동 감각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 차로 한번 잘 익으면 브레이크 감을 한번 익다 보면 준수한 실력으로 탑승자 모두에게 편안하게 차를 멈춰 세울 수 있는 도움을 주는 브레이크 시스템의 세팅 능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포드 익스페디션 가격과 총평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차의 가장 큰 메리트 중에 하나는 역시 코스트, 가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에 숫자가 8이거든요. 8. 네. 8,900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 숫자 8과 9는 또 달라요. 네, 체감상. 그래서 8천만 원대에 미국산 풀사이즈 SUV를 구입한다 라는 거는 분명히 어느 정도 큰 이점으로 작용이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 차가 엄청난 프리미엄 브랜드 그리고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뭐 SUV는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입 SUV 치고는 1억이 되지 않는, 9천이 되지 않는 8천만 원대의 가격으로 책정이 됐다라는 거는 그래도 포드 코리아에게 조금 박수를 치고 싶은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가격을 놓고 봤을 때 그 다음에 차를 바라봤을 때는 차의 매력이 더 커지는 거는 확실하거든요. 네. 1열도 1열이지만 2열과 3열에서의 그 어마무시한 공간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2열과 3열에서의 충분한 만족을 느끼고 주행을, 이동의 경험을 즐긴다? 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운전자가 무척 뿌듯해지는 일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제 신형으로 오면서는 1열 운전자에 대한 배려까지 완벽히 고쳐놨거든요.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커다란 화면 비롯해서 정말 직접적으로 계속 비교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비슷한 시기에 계속 지금 신차 나오고 있기 때문에 쉐보레 타호랑 비교를 해보면 타호가 솔직히 버튼이 너무 많아요. 네, 진짜 세보면 한 20-30개 됩니다. 네, 이쪽뿐만 아니라 이쪽도 그렇고 뭐 너무 많거든요. 그런 버튼이 많은 구성 요소를 보면 아무래도 요즘 트렌드와는 조금은 멀어지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라이벌과 비교해 봤을 때 이런 커다란 화면을 하나 넣어주고 여기에서 각종 UI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다 라는 부분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분명히 어느 정도 라이벌 대비 이점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살인적인 연비만 빼면 말이죠. 네, 물론 이 차로 데일리로 출퇴근하는 사람은 절대 없으리라 보니까 7km대의 공인 연비, 실제로는 한 6km대를 마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기름이 좀 많이 떨어지는 느낌도 받고 있고, 뭐 차가 크니까 기름통이 아주 큽니다. 기름 한 번에 많이 넣고 주유소는 많이 안 가도 된다라는 점 그나마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아무튼 여러모로 익스페디션 가격 대비 공간의 가치, 그리고 그 부분 변경, 완전 변경에 가까운 이 실내 개선, 다양한 상황에서 놓고 봤을 때 상품성이 많이 올라갔다 라고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네요. 저도 이 큰 차의 차폭감 익히느라고 하루 이틀은 좀 고생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기성화 기자였고요. 네, 즐겁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고 유익하고 알찬 소식 듣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